안녕하세요. 박은선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1 생명현상에 대한 이해 첫 번째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생물이라면 갖는 공통적인 특성에 대한 건데요. 생물의 특성,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왜 흔히 장난감 강아지랑 그냥 살아있는 강아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죠? 누구나 이거는 살아있다, 이거는 살아있지 않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난감 강아지 같은 거 보면 실제로 제가 얘기를 해도 받아치고요. 그죠? 자꾸 움직이고 도대체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서 살아있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가지는 첫 번째 특징, 바로 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거 세포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 그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는 것은 바로 세포입니다. 자, 세포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더라. 그럼 얘들아, 도대체 뭘 보고 세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세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가져야 돼요? 세 가지를 가졌을 때 우리는 세포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내부와 외부를 나누는 경계, 다시 말해서 세포막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겠어요? 본인에 대한 설계도, 그죠?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는 유전 물질을 가져야 합니다. 유전 물질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분해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 효소라는 것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세포라는 것은 세포막과 유전 물질, 효소를 가지고 있으면 세포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단세포 생물로 알려져 있는 세균 같은 것들 있죠. 세균의 경우도 하나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뭐다? 단세포 생물이다. 그거 말고 여러분과 같은 동물이나 아니면 식물이나 이러한 것들은 뭐다? 동물이라던가 아니면 식물, 그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렇죠. 이 또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다? 세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다세포 생물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어떤 교과서에나 또는 어떤 참고서에나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세포라는 거 살아있는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래. 그러면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죠? 암기를 하더라도 암기를 해야겠죠. 왜 구조적 기본 단위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어요. 그죠? 어떤 것들을? 그거 이처럼 다세포 생물들의 경우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포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세포들이 모여서 특히나 모양과 기능이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뭐가 되더라? 조직이라는 걸 만든대. 그리고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독립된 형태, 고유한 기능을 가지면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지, 기관이라고 한대. 여러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된다? 하나의 생물, 하나의 개체가 된대. 이런 거 배워왔잖아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다세포 생물들은 기본적으로 세포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성 단계가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뜻이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그럼 구조적 기본 단위인 건 이해를 했는데 기능적 기본 단위란 무슨 말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 기능적 기본 단위라는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3단원에 가면 호르몬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호에 대해서, 여러분 몸의 신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호르몬 중에 하나가 인슐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식사를 해서 소화, 흡수가 일어나면 포도당의 양이 올라갈 거거든요. 혈당량이 올라갈 거예요. 그걸 다시 낮춰라 라는 신호가 되는 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호르몬 인슐린은 누가 만들어요? 그렇죠. 이것 또한 뭐다? 세포가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이자에 존재하고 있는 베타세포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을 분비하는, 우리 몸에 신호가 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도 결국에 뭐다? 세포가 하는 거구나. 그래서 기능적 기본 단위도 세포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생명현상의 특징, 다시 말해서 모든 생물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뭘 배웠죠?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대. 세포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해 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 특징은요. 그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뭘 한다? 아, 그거 물질 대사라는 걸 한대.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 물질 대사라는 말. 자, 어려운 말이라 이 대사라는 말 자체가 한자예요. 그죠? 여러분이 일상에 보통 안 쓰는 말. 그런데 대사라는 말을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뭐라고? 변화. 그죠? 바뀌는 거. 물질이 바뀌었대 라는 뜻이죠. 그럼 물질 대사의 정확한 정의는 뭐예요? 아, 그거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그죠? 생물체 어디서?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변화, 그죠?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물리 변화 아니고 화학 변화야. 물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 이런 것들을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들아, 물질 대사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 간단하게 볼까? 서로 다른 이렇게 물질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기가 작은, 우리가 보통 분자량이 작은 저분자 물질이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저분자 물질을 하나로 합할 거야. 그죠? 하나로 합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더 큰 분자가 됐어요. 고분자 물질이 됐죠. 서로 다른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로 이렇게 만드는 거. 화학에서 뭐라 그래? 그렇지. 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지. 이걸 같을 동자 될 화자. 같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저분자를 하나의 분자로 합칠 때는 절대 그냥은 안 일어나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모든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한 흡열 반응이에요. 그죠? 자, 동화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더 알아둬야겠죠. 이 두 가지의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광합성이 있어요. 그죠? 광합성이 있어요. 자, 광합성의 재료가 뭐였더라? 그렇지. 이산화탄소라든가 물이라든가, 그죠?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그죠? 뭘 만드는 거야? 포도당을 만드는 거야. 그죠? 이때 부수적으로 뭐가 발생해? 산소가 발생하죠. 개수 안 맞출게요. 자, 요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절대 뭐로? 포도당으로 그냥 합성되는 건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이때 어떤 에너지가 필요해? 빛 에너지가 필요하대. 그래서 광합성이, 그죠? 대표적인 동화작용의 예가 될 거예요. 그죠? 이산화탄소나 물과 같은 저분자가 아주 큰 고분자 포도당이 될 건데 그때 절대 그냥은 안 일어나고 빛 에너지가 들어가서 일어난다더라. 그래서 일종의 뭐라고 한다? 광합성이라고 하고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되더라. 그죠? 자,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났더라? 그렇죠. 자, 어디? 주로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일어났었지. 요거까지 알아두면 더 좋겠네. 자, 그 다음 두 번째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죠? 단백질 합성.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들 중에서 물 다음으로 많다고 알려져 있는 뭐? 그렇지. 바로 단백질.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 또한 일종의 뭐다? 동화작용이 돼요. 자, 단백질 합성은 주로 어디서 일어났더라? 그렇지. 단백질 합성의 경우는 주로 리보솜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에서 일어났죠. 자,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다? 물질대사라는 거 공부하고 있죠. 물질대사가 뭐였죠?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었어요. 그죠? 그 중에 첫 번째,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동화작용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죠? 대표적인 예 두 가지 반드시 알아둬야겠네. 자, 이제 두 번째,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이화작용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자, 잠깐 칠판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얘들아, 우리가 지금 물질 대사의 첫 번째 예, 동화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 이화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 아, 두 번째 예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예는 이화작용이래요. 자, 이화작용은 얘들아, 동화작용의 반대가 될 거야. 어떤 거냐면 고분자 물질이 있었잖아, 앞에서. 그죠? 고분자. 근데 이걸 다시 작은 분자로 쪼개버릴 거야. 그죠? 서로 다른 작은 분자, 저분자로 쪼갤 거야. 그러면 고분자를 저분자로 쪼갠다? 이거 화학에서 뭐라 그래? 분해라고 얘기하죠. 이거 분해예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에서 일어나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쵸? 다를 이자 될 화자. 다르게 만든다?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들아, 합쳤을 때 에너지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다시 쪼개면
그때 합칠 때 들어갔던 에너지가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 이때 에너지가 방출된대요. 그래서 모든 이화작용은 뭐라고 한다? 발열 반응이라고도 해요. 그죠? 자, 동화작용의 얘 두 가지를 배웠으니까 이화작용의 얘도 두 가지 우리 알아볼까요? 첫 번째가 뭐가 되겠어요? 그죠? 자, 광합성을 배웠으니 반대되는 세포호흡이 나와야겠네. 자, 그러면 세포호흡이라는 거요. 뭐였더라? 그죠? 대표적으로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굉장한 큰 고분자의 영양소들을, 그죠? 그 중에서 주된 영양소가 포도당, 그죠? 탄수화물 중에 포도당이니까 포도당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포도당을 어떻게 할 거다? 그렇지. 산소를 이용해서 쪼갤 거다. 쪼개면 뭐가 된다? 이산화탄소나 물이 나온다더라. 개수 생략하고요. 자, 그럴 때 언제나 어떻게 된다? 그렇지. 에너지가 발생한대요.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고분자, 이러한 포도당을 저분자로 쪼개니까 이건 뭐다?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세포 어디서 일어났더라? 그렇지. 미토콘드리아죠. 이것 또한 알아두세요. 자, 첫 번째 얘가 세포호흡이에요. 그럼 두 번째 얘는? 그치?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밥을 먹었어. 밥 속에 들어있는 많은 영양소는 굉장한 고분자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크기로 잘게 쪼개주는 게 필요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작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소화라고 얘기하죠. 소화도 대표적인 이화작용의 예가 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뭐 배우고 있지? 물질대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그런데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뭐다? 그렇지. 화학 반응이었잖아요. 그런데 화학 반응, 생물체 밖에서 일어날 때는 굉장히 높은 온도를 요구하거든. 그죠? 반응이 일어나려면 서로 만나고 부딪히고 충돌해야 서로 일어날 텐데 그러기에는 많은 열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생물체 내에서는 있잖아. 주 성분이 물 다음으로 많은 게 뭐다? 단백질이다 보니까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이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너무 온도를 높일 수가 없으니까 낮은 체온 범위 내에서도 어떻게 해주려고?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는 걸 도와주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물체 내에 촉매의 역할을 하는 효소가 필요해요. 그죠? 자, 물질 대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자, 물질 대사라는 거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생명체 자체의 대부분은 뭘로 구성이 돼 있어? 물 다음으로 많은 단백질이 있고 단백질이 특히나 열에 약하니까 지나치게 온도를 높일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낮은 온도인 체온 범위 내에서도 모든 화학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촉매의 역할을 하는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대. 잊으면 절대 안 돼. 모든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 물질 대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물질이 변할 때마다 에너지가 들어가고 에너지가 나오죠. 에너지의 출입이 반드시 수반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 대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아, 물질만 변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도 변한대. 그래서 에너지 대사라고도 합니다. 그죠? 꼭 알아두세요. 자, 우리는 두 번째 특징까지 공부했어요. 아, 그거 생물체라면 공통적으로 물질대사라는 걸 한대. 그죠? 대표적으로 동화가 있었고 이화가 있었고 모든 물질대사에는 효소가 필수래. 그리고 물질대사할 때마다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니까 물질대사를 다른 말로 에너지대사라고도 했어. 여기까지 정리했네요. 자, 그럼 세 번째 특성이요. 자, 세 번째 특성은 과연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세 번째 특성은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어. 뭘 다르게 가르치냐? 내용은 똑같은 데 있잖아. 자, 우리 세 번째 특성이 뭐냐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항상성을 유지한대라는 거. 제가 차이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저는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을 한 카테고리로 설명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특성을 둘로 나눠서 설명하기도 해. 별로 헷갈릴 일은 아니고, 그죠? 근데 얘들아,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 그럼 우리는 뭐부터 알아야겠어? 정의부터 알아야겠네. 뭐가 자극인데요? 아, 그거 생물체 내부나, 그죠? 외부의 변화를 말해요. 생물체 내부나 외부의 변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생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을 한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겠어? 여러분, 지렁이 있죠? 땅속에 사는 지렁이.
지렁이한테 갑자기 빛을 비출 거야. 그러면 지렁이에게 이 빛은 자극으로 다가올 거고 지렁이는 어떻게 반응하겠어? 그치? 빛을 피해가지고 반대편으로 이동을 하겠지. 이러한 것들이 생물이 나타내는 특성,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항상성을 유지한대. 항상성.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대. 그치? 내부의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의 체온은 언제나 36.5도로 일정하게 유지되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항상성의 예가 돼요. 그래서 항상 외부 자극에서 반응을 하는데 꼭 우리 몸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들이 있대요. 그걸 뭐라고 한다? 항상성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뭐가 돼요? 혈당량이요. 이 항상성에 대해서는 언제 대단원 3에서 우리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할 거거든요. 지금은 잠깐 간단하게만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대. 그럼 혈당량이 뭔데요? 혈액 내에 존재하는 포도당의 양이에요. 그죠? 혈액 내에 존재하는 그죠? 혈당량, 즉 포도당의 양. 이걸 우리는 혈당량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혈당량은 보편적으로 우리 0.1%로 보통 맞춰놓죠. 자, 밥을 먹었어. 소화흡수가 됐어. 혈당이 지나치게 높아졌어.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하려고 해? 높아진 혈당을 낮추려고 할 거예요. 뭘 통해서? 호르몬이나 신경계를 통해 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들은 주로 뭐다? 바로 특히 신경계 중에서도 자율신경계가 관여하고요. 그죠? 그 다음 또 뭐? 그렇지. 호르몬도 관여를 하죠. 이런 것들이 주로 관여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특성이 있었지? 그치? 두 번째 대표적인 예는 혈당량 다음으로 체온.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의 체온은 외부의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대. 그래서 항상성의 대표적인 예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바로 삼투압. 근데 얘들아, 삼투압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지. 우리 나중에 3단원 가면 막 혈장의 삼투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 되게 공부 많이 할 거거든. 그런데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 삼투압을 조금만 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이 화학을 공부하거나 생명과학 2를 공부할 때 삼투압을 구하는 식을 가볍게 공부하실 거거든요. 삼투압을 구하는 식은 요건 참고만 하는 거야. 우리 교과범위 살짝 벗어나는 거야. 참고만 할게. P는 CRT라는 식이 있어요. 이 P가 바로 삼투압이에요. 여러분이 삼투압이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요.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하냐면 얘들아,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농도야. 그쵸? 정확하게 말하면 몰롱도인데 그냥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농도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R의 경우는 기체 상수야. 상수야. 변수가 아닌 상수. 우리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그 다음에 T는 절대 온도야,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보면 삼투압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상수를 제외하면 농도하고 온도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생물체는 어떤 특성이 있어? 항상성이 있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절대 온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다? 상수 취급을 해도 돼. 그지? 왜? 일정할 거니까. 안 변할 거니까. 그래서 결국 삼투압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죠? 뭐다? 바로 농도구나. 농도에 따라 삼투압이 변하는 거구나. 농도에 비례해서 삼투압이 결정되는 거구나. 그래서 얘들아, 삼투압이라는 말이 지나치게 어려우면 뭐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쉬워? 그냥 농도. 자, 내 몸에 삼투압,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대. 그럼 뭐라고 생각하라고? 내 몸의 농도가 올라갔구나. 내 몸이 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삼투압에 대한 이런 게 있어요. 봐봐. 여러분이 갑자기 물을 많이 마셨어. 그지? 왠지 목이 말라서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그러면 갑자기 내 몸에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치? 내 몸이 싱거워질 거야. 그죠? 농도가 내려갈 거야.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내 몸의 농도가 내려간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과학 1에서 농도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주로 여러분의 체액 중에서 혈장의 삼투압이 내려가라는 표현으로 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감소했어 라는 의미는 내 몸의 농도가 낮다. 내 몸이 싱겁다 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조금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 몸은? 그렇지. 소변으로 많은 양의 물을 내보내게 되니까 소변의 양이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이게 또 하나 이 항상성의 대표적인 예 삼투압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특징까지 했네.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질 대사를 해요. 세 번째 뭐다? 그렇지. 자극에서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해요. 라는 특성까지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어렵지 않아. 네 번째의 경우는 그죠? 발생과 생장을 한다는 거죠. 발생하고 생장한대요.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발생과 생장은 뭐냐? 원래 발생과 생장은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죠? 카테고리로 취급을 받아요. 그죠?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배울 때 정확하게 개념을 익혀야 되니까 발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까요? 자, 발생이란 이런 겁니다. 즉, 어떤 뜻이야? 자, 여러분들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통해서 만났어. 그러면 하나의 세포 수정란이 되겠죠. 그러면 이 수정란이 발생 초기에 세포 분열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지? 여러 개의 세포로 이렇게 쪼개질 거야. 그리고 나서 뭐가 되겠어? 하나의 완전한 개체가 되겠지.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뭐 태어난 신생아도 좋고 아니면 올챙이도 좋아. 그죠? 우리 개구리로 예를 들자. 올챙이도 좋아요. 그렇다면 얘들아, 수정란이 세포 분열과 많은 분할을 거쳐서 올챙이가 돼서 태어났대. 그죠? 이게 바로 뭐야? 발생입니다. 그죠? 하나의 세포가 뭘 통해서 세포 분열과 그죠? 세포가 분열하고 하나의 세포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는 세포 분열과 그 다음 분화를 거듭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자, 수정란은 하나의 세포였을 뿐이야. 그런데 세포 분열과 분화를 거쳐서 뭐가 된 거야? 개체가 된 거죠. 그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어요. 이러한 것들, 이 과정을 우리는 발생이라고 부릅니다. 자, 분화라는 말 우리 굉장히 많이 들을 건데 좀 어려우신가요? 자, 분화라는 것은 뭐냐? 그거 세포가 그죠? 처음에 태어난 세포들은 다 동글동글 태어났는데 앞으로 뭐 할 거야? 그치? 앞으로 이 세포가 맡을 기능, 그죠? 기능에 따라서 뭘 바꾸는 거야? 구조나 형태를 바꾸는 걸 말해요. 구조나 아니면은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동글동글 태어난 세포한테 너 앞으로 신경세포 될 거래. 신경세포가 돼서 자극을 받아들인 걸 전달해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바뀐다고요? 이런 식으로 모습을 하나의 세포였는데 모습을 막 바꿔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모습을 막 바꿔버려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생이라는 말이 하나의 세포였던 수정란이 세포 분열과 분화를 거쳐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 이게 발생이군요. 그럼 도대체 생장은 뭡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자,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이렇게 어린 개체인 올챙이가 태어났어, 얘들아. 그죠? 그런데 이러한 올챙이가 또다시 어떻게 해? 많은 세포 분열도 거치고 그 각각의 태어난 세포들은 기능을 위해서 모양이라던가 구조를 바꿔가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뭐가 돼? 신경세포도 되고 간을 이루기도 하고 피부세포도 되고 할 거야. 자,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어른 개체인 개구리가 되겠죠. 성체인 개구리가 될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생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 어린 개체가 그죠? 성체가 되는 과정을 생장이라고 해요. 자, 이 네 번째 특징, 발생과 생장은 약간 특이한 특징이에요. 어떤 점이 특이하냐면 이러한 발생과 생장은 단세포 생물에게는 나타나지 않겠죠. 세균이 하나밖에 없는데 세균이 그죠? 세균이 단세포 생물이야. 근데 얘가 세포 분열을 했어. 그러면 각각 다른 개체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 발생과 생장만큼은 주로 누구의 특징이야? 다세포 생물들. 세포가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다세포 생물들이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참고하시라고요. 자, 그럼 우리 벌써 4가지나 배웠어. 그죠? 자, 이제 앞으로 2가지만 더 하면 되겠네. 자, 다 기억합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쿡 찔러서 생물의 특성, 그치? 우리 앞으로 6가지 공부할 건데 그 중에 4가지에 대해서 말해봐 라고 말하면 순서대로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공부했던 특징.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 대사를 한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한다. 4번째가 뭐였어? 그거 발생과 생장을 한다였잖아요. 이 4가지 특징을 앞으로 공부할 5번째, 6번째 특징과 그죠? 구분해가지고 뭐라고 한다? 개체 유지 특징이라고 해요. 개체를 개체답게 유지하는 개체 유지 특성이라고 해요. 그럼 앞으로 배울 2가지, 5번째, 6번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공부할 거냐면 그거
종족을 유지하는 특징, 즉 이 종이 지구상에서 멸종하지 않으려면 가져야 하는 특징이라고 종족 유지적 특성이라고 배웁니다. 자, 그러면 5번과 6번을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5번은 별건 아니고 얘들아.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어떻게 한다? 아, 그거 생식해요. 그죠? 생식이 뭔데요? 아, 그거 자손을 낳는다고. 근데 낳은 자손들이 다 누굴 닮았어? 부모를 닮았어. 그걸 뭐라고 해?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아, 그러면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다 자식을 낳는데, 생식을 한대. 그 다음 또 뭘 한다? 아, 그리고 그 자식은 부모를 닮았대. 왜?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으니까. 이거 우리 어디서 공부하지? 그치? 사단원에서 그 유명한 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죠? 어떻게 자식을 만드는 생세포를 만드는지, 어떻게 그들이 수정이 돼가지고 자식한테 부모의 특성이 물려지는지, 그거 어디서 공부한다고요? 사단원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죠? 기대되지? 자, 요 얘기 다음에, 자, 그 다음, 우리 생식과 유전에 대해서 뭘 하나 잠깐 나눠볼 거냐면, 만약에 선생님, 세포가 하나짜리인 단세포 생물들이요. 예를 들면 세균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식해요? 아, 그런 경우는 주로 어떻게 해요? 분열법으로 하죠.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는, 그죠? 분열법을 통해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포는 그냥 세포 하나가 곧 그 개체 하나잖아요. 그죠? 세균 하나잖아요. 이럴 때 얘들이 생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한 마리가 두 마리로 쪼개지는 분열법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세포 생물들은 어떻게 해요? 그치? 생식기관에서 뭘 만들어? 생식세포라는 걸 만들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정자라든가 난자 같은 그런 거 생식세포를 만든대. 그리고 이 생식세포들이 수정을 통해 가지고 어린 개체가 될 거야. 수정란이 돼서 그죠? 발생과 생장을 거쳐서 어린 개체가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이 좀 다르구나. 요것도 하나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6번째 특징이 되겠다. 그죠? 자, 6번째 특징은 적응과 진화라는 거죠. 6번째 특징은 적응과 진화를 한다. 그럼 도대체 적응이 뭐고 진화가 뭔데요? 자, 이런 말입니다. 적응과 진화도 굳이 나누는 카테고리는 아니고 하나처럼 생각을 하셔도 괜찮은데, 자, 처음 배울 때는 개념을 정확하게. 자, 어떤 거다?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변해요. 그죠? 환경이 변했습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가는 거야? 몸을 맞춰가는 거야. 그죠? 생물이 환경 변화에 따라 몸이 맞춰가는 거. 몸도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죠. 굳이 몸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특성들. 그죠?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걸 말해요. 대표적인 적응의 예, 많은 교과서에서 선인장의 가시를 들죠. 그죠? 자, 왜? 선인장이 주로 어디에 살아? 원래 원산지가 어디야? 그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거 말고 원래 원산지는 어디야? 사막이죠. 건조한 사막. 사막은 굉장히 건조하니까, 그쵸? 일반적인 잎이 피어버리면 증산작용이 지나치게 활발해져가지고 이러한 선인장을 다 말라 죽게 만들 거야. 그래서 선인장은 이러한 잎을 다 어떻게 바꿔버렸어? 뾰족뾰족한 가시로 바꿔버려가지고 더 이상의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거겠죠. 이것 또한 건조한 사막이라는 곳에 대해서 선인장이 적응해서 살아남은 결과라고요. 그쵸? 선인장의 잎이 가시래. 그죠? 요게 대표적인 그 특성, 적응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럼 얘들아, 그럼 이게 적응이면 진화는 도대체 뭔데요? 라는 질문, 그죠? 자, 이게 적응이라면 진화는요? 자, 생물이 오랫동안 적응을 해왔어. 환경에 대해서 오랫동안 적응을 해오다 보니까 유전자가 바뀌었어. 유전자에 변이가 생겼어. 그죠? 자, 유전자 변이. 이걸 다른 말로 네 글자로 그렇지. 돌연변이라고 얘기하죠. 돌연변이가 일어났어. 또는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 변이가 오랫동안 축적되다 보니까 종이 새로운 종으로 분화됐대. 종 분화. 이런 말이 나오면 진화가 됩니다. 그죠? 진화가 돼요. 그죠? 그래서 적응과 진화를 굳이 나누는 카테고리는 아니지만 굳이 차이를 말하자면 오랜 세월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몸이나 여러 가지 특성들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우리는 적응이라고 하고요. 이 적응을 오랫동안 한 결과 어떻게 유전자에 변이가 생겼다. 즉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이런 게 오랫동안 쌓여가다 보니까 새로운 종으로 분화됐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뭐가 된다? 진화가 됩니다. 그럼 얘들아, 진화의 대표적인 예, 많은 교과서에 언급이 되는 대표적인 예는 바로 항생제에 대해서, 그죠?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나타내는 슈퍼박테리아들이야.
원래 얘들아 우리 나중에 3단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겠지만 많은 세균들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뭐야? 항생제라는 거잖아. 그런데 원래 세균은 이 항생제가 들어오면 더 이상 생장할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죽어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요즘에 세균들이 이 항생제가 더 이상 듣지 않는 세균들이 나타났지. 그런 것들을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나타낸다라는 의미로 슈퍼박테리아라고 해. 그럼 얘들아, 원래는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다더라. 왜? 뭔가가 바뀌어서. 항생제의 타겟이 되는 물질이 바뀌어서 이런 게 뭐야? 대표적인 돌연변이의 예가 되잖아. 그래서 이러한 항생제 내성이 대표적인 진화의 예가 됩니다. 그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우리 벌써 6가지 다 공부했다. 뭐뭐 공부했었지? 그치? 자, 첫 번째, 생물이라면 갖는 6가지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 그 중에 우리가 굳이 2개의 카테고리를 나누면 어떻게 했었지? 개체를 개체답게 유지하는 개체 유지적 특성이 4가지였어. 뭐였지? 그렇지. 세포로 구성돼 있다. 물질 대사를 한다. 그 다음 또 뭐?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한대. 그 다음 4번째가 뭐였더라? 그렇지. 발생과 생장을 한대. 자, 그거 말고 또 뭐 했었더라? 그렇지. 바로 종족을 지구상에서 멸종하지 않고 유지하도록 만드는 종족 유지적 특성 2가지 있어. 방금 했네. 생식과 유전을 해요.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를 한다는 이런 6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 이렇게 6가지 생물의 특성을 공부했잖아요. 이 6가지 특성에 맞춰가지고 첫 번째, 자, 바이러스가 발견된 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발견된 바이러스가 이 6가지 특징들에 비춰봤을 때 생물일까 무생물일까를 공부를 해볼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고민을 했대. 왜 고민을 했느냐? 왜? 바이러스가 생물적 특징도 나타내고요. 무생물의 특징도 나타내거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각각 공부하면서 바이러스가 생물일까 무생물일까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해요. 그 다음 2번째. 자, 화성에 있잖아. 화성에 생물이 살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많은 SF 소설에서 외계에서 생명체가 우리 지구로 날라오면 그 출발지가 어디였냐면 그들이 어디 살았냐면 주로 화성 아니면 뭐 안드로메다, 은하 이런 데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나사에서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어. 그래서 쭉 사진 찍어보니까 움직이는 애들이 안 나타나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외부로 봤을 때 움직이는 애가 없으니까 내부 화성 토양에는 그러면 생명체가 살지 않을까? 라고 해서 탐사선을 보내봤대요. 자, 이렇게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생물이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를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그러면 이제 다음 차시에서 우리 이 2가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